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의 엑스레이 2021년 5월 5일 수요일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이동호 시사 엑스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광화문 온 앱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아침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지금 제 아들이 커서 어린이가 이제 없어서 오늘 지금 너아라 TV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애국운동은 그리고 8월 15일 날을 앞두고 우리는 휴일조차도 잊어가며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너아라 TV 그리고 또 광화문 온 앱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대국본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너아라 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에게 애국운동은 휴일도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타임즈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사실상 노선을 수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대립하지 말고 북한과 만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미국의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미국 조야의 핵심 인사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과 북한은 적국인데 동맹국과 적국 사이에서 중립국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 라는 강력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몇 가지 좀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황준국 한림대 개건 교수인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정통 외교관이죠. 이분이 어제 칼럼을 썼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괴롭히는 특히 안보를 위협하는 암인데 이미 3기를 넘어서 말기로 가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암을 결정적으로 말기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 핵도 대한민국 안보를 지금 위협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최종적인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5월 21일 날 진행되는 회담에서 동맹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황준국 한림대 개건 교수가 칼럼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북한 핵은 안보의 말기암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지금 2급 동맹으로 추락했다. 1급 동맹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쿼드죠. 인도, 호주죠. 이들이 지금 1급 동맹이고 대한민국은 2급 동맹으로 추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동맹국들과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북한 핵 위험을 대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앞서 미 국가정보국 DIA죠. 그러니까 안보단체를 전부 통할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DIA는 북한이 지난 3년 이상 시행하지 않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올해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지금 동맹국가 협의해서 강력한 억지 전략을 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미국의 정보국은 DIA 그러니까 FBI나 CIA를 통과하는 정보위원회입니다. 이 정보국 최고의 정보기구죠. 연합정보기구 여기에서는 먼저 국가정보국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올해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하면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 실패했잖아요. 4년간 지금 그 기조 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북한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실체 없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희망을 걸고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의 선순환이라는 주문을 몇 년째 외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내나 이야기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죠. 이 경우 지금 미국은 민감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제일 처음으로 미국으로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정상회담을 배석했던 우리 그 청와대 대변인 수석이죠. 정무수석이던 이동관 수석의 얘기를 빌면요. 제가 사석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때 중요한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때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 간 안보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겠다 했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전에 노무현 정부랑은 안보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노무현 정부가 친북으로 가면서 노무현 정부에 준 미국의 중요한 정보들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이 정보가 한 트럭 반 분량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수사하러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하고 나오다가 잘렸습니다. 당시 그 의심을 받고 있던 사람은 박선원 당시 안보비서관이었습니다.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입니다. 국정원의 예산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수사해야겠다고 보고하고 나오다가 잘렸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상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지만 중요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맨 처음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제부터 정보를 교환하겠다. 정보를 주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교환할 정보가 별로 없죠. 위성으로 만든 중요한 정보들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동관 당시 정무수석이, 당시 홍보수석이었죠. 맨 처음에는. 홍보수석이 이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전해줬던 얘기입니다. 지금 그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백악관은 대북 정책 리뷰와 관련해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련해서 동맹과 논의했냐고 묻는 질문에 동맹과 논의. 지금 동맹이 누구가 있습니까? 대북 정책의 관계의 동맹은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습니다. 동맹은 두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데 누가 논의했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일본의 조언 등이 역할을 했다. 거기에 한국 얘기는 빠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하고 협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대북 정책을 만드는데. 한국은 이미 일본과 확연히 구분되는 2급 동맹으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한국의 안보는 지금 북한 핵이란 암이 사기로 진행 중이다. 북한 핵이 사기라는 것은 신호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이 올해 안으로 미 본토를 정밀 타격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는 시험 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시험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 성능을 개발해왔고 그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개발해왔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잠수함의 활동상 사전에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멀리서 쏘는 게 아니라 미국의 LA나 태평양 연안에 들어가서 미국 근처에서 바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륙간을 건너오는 미사일은 미국이 알래스카나 이런 곳에서 사전 탐지해서 격추할 수 있지만
바로 미국 턱 밑에서 쏘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은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완성되면 미국이 만약에 선제 공격하거나 혹은 북한이 핵을 쐈을 때 미국이 공격을 한다면 그 공격에 다시 대응 사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걸 2차 보복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핵을 쏘고 수도권을 기습적으로 점령했다고 칩시다. 서울의 한반도, 서울에다가 핵을 쏘고 그럼 약 한 500만 명 이상이 사상될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상공에다가 핵을 쏘고, 서울 상공에 핵 쏘면 지금 우리가 막기 어렵습니다. 3, 4분 이내에 도착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물론 사전에 그들이 이제 나올 때 잡아야죠. 그 정보가 전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려면 그 미사일 추진체가 나와야 되거든요. 굴 밖으로. 그다음에 추진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육지로, 육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그럼 그것을 탐지하고 있다, 미사일 탐지하고 그걸 때려야 되거든. 그러면 사전에 때려야 됩니다. 탐지하고 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쏘게 되고 쏘고 난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는 것은 지금 사드가 있죠.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핵을 쏘고 그래서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난 다음에 기습적으로 혼란을 이용해서 북한군이 진격해 들어와서 서울을 점령하고 그리고 휴전을 제기했을 경우 미국이 과연 핵의 지금 LA나 알래스카나 미국 주요 도시가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에 지키려 들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2차 보복 능력입니다. 그래서 미국들은 이렇게 협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만약에 이 2차 보복 능력을 갖게 되면 야, 미국 너 가만히 있어. 만약에 이 한반도 전쟁에 당신이 끼어들면 미국 당신을 직접 폭격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그냥 공갈이라면 미국이 개입하겠지만 실제로 SLBM이나 미사일이 성능이 개발돼서 몇 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주요 도시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이 자국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 수백만 명이 죽을 희생을 감수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줄까? 이 이론으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경우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너무 커서 독자적 핵 개발은 어렵습니다만 그것도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만약에 이럴 경우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은 핵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일본은 핵이 위험하다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4년째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고 대화하면 핵을 없앤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없애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 2차 타격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을 ICBM을 아주 기술적으로 완성해서 미 본토를 정밀 타결하는 기술을 갖게 된달지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게 되면 그러면은 한반도 내에서의 사실상 우위는 북한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재래식 무기는 앞서지만 핵무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을 향해서 위협하면서 한편으로 한반도 내 전쟁을 국지전적인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과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정부는 대북 군사 응징을 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중국이라는 확실한 뒷배가 있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때린다고 할 경우에 중국이 우리는 대만 공격하게 돼 있을 경우 이 확전을 미국이 감당할까요? 이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위험들입니다. 북한 핵이 갖고 있는 실질적 위험이고 문재인 정부는 이 위험을 간과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거나 또는 북한 편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북한의 핵의 인질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약에 북한 핵 인질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떡합니까? 북한이 돈은 달라면 돈을 줘야 되고 김여정아 야 누구 감옥 보내 하면 감옥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김여정이 또 나섰죠. 대북 전단 못 쏘게 하라. 쏜 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직접 나섰죠. 강력히 수사하라. 지금 박상학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들어가 있죠. 자유북한운동연합에 50만 장의 북한에 대한 자유의 소식들을 가진 전단을 날렸는데 국제사회에서 지금 이 전단 날리는 걸 금지하는 법은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문제 있는 법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해서 지금 박상학 대표를 수사하고 구속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체 판단이 아니라 김여정이 지시하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는 북한의 핵의 인질이 돼서 북한이 지시하는 김정은과 김여정의 지시에 고분고분 돈 내라면 돈 주고 그 앞에서 항복선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문제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없애야만이 조선반도,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 북한 비핵화도 있고 그러면 남한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핵이 없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있지 않냐. 그럼 미국과 동맹을 없애고 미국을 놔버려라. 그러면은 조선반도에 전체가 핵이 없어지니까 그때 자기도 핵을 없애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조선반도 비핵화는 사실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금년에 노동당 대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검이라 그랬잖아요. 보검.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는 보검이다.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했잖아요. 이걸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의 생명을 안전을 지킬 의무를 갖고 있는 대통령만 북한의 핵을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국민을 속이는 대북 평화쇼에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계속 간망하고 있다. 문재인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설득할 거다. 무슨 이야기예요? 조선반도 비핵화를 설득할 거다.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싱가포르 합의문 파기하지 말라고. 문재인 미국과 대화, 미국의 북한과 대화 재개를 설득하고 나설 거다. 여기에 또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이라는 친구 재밌는 이야기 했네요. 지난번에도 뭐 이상한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과 꼭 동맹해야 되냐는. 지금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제자인 친구죠. 연세대 출신인데. 이 친구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불가침 선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약속할 수 있는 건 지금 부담이 크게 없다. 지금 하라는 게 종전선언이나 불가침 선언. 참. 우리가 미리 하자는 거죠. 북한이 뭐 다른 걸 하기도 전에. 종전선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한미군 없어야 돼요. 왜? 종전선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북한에는 왜 외국군 없는데 대한민국은 주한미군 있냐? 그럼 그 다음 종전선언 다음에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문을 우리 정부 스스로 열으라는 거예요. 종전선언 했는데 왜 주한미군이 있냐? 주한미군 빼라. 종전선언 바로 다음 얘기는 바로 주한미군 철수예요. 그 문을 열어주자는 거예요. 이 지금 국립외교원 원장, 이 국립외교원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을 키우는 데고 재교육시키는 데입니다. 이런 중요한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 있는 국립외교원 원장이라는 친구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드러나도록 구체적 유인책을 내기 전까지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 보인다. 아무 발언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국이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북한은 핵을 그대로 가진 채로 지금 북한이 힘들어하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도록 한국이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문대로 하면 김정은이 나중에 대북 평화쇼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대한민국 정부를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문재인은 춤추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지금 현재 국민들의 지지가 급속히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자 그가 살 길은 이제 북한 김정은과 다시 한번 싱가포르처럼 했던 그 평화쇼를 통해서 지지를 얻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미국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해서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지원하는 거의 준 공영 방송,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 미국 대화 복원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중립국처럼 처신하면서 동맹인 미국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을 파괴하려는 정권과 한국을 방어하려는 동맹 사이에서 중개인을 자초하는 건 타당하지 않는 접근법이란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마이클 오웬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근법에 대해 동맹인 한국이 중립국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웬런 연구원은 한국의 중재는 중립적 역할이나 중간자 입장을 암시하고 있지만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미국과 한국은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금 이게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하루빨리 북한과 미국이 마주 앉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트럼프랑 싱가포르 회담할 때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 간 조속한 대화 제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겠다는 이 같은 전략은 미국과 북한 모두의 비난을 자초할 것이라며 동맹과 적국 사이에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문재인이 계속 이렇게 가면 미국으로부터 비난의 직면할 거다. 이게 좀 나름대로 외교관이니까 좀 상당히 완화된 표현이지만 왜 적국에 앞장서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 대통령의 중재자 구상은 이미 실패 경험이 있는 전략이라며 이미 실패한 한국이 거다. 우군과 적군 사이에서 중재를 자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맹이면 동맹 편 들어야지 왜 적국 편 드냐. 결함 있는 거다 말이야. Saw this strategy under President Roh Moo-hyun, for whom the current president served, of course, as chief of staff. The basic problem with the concept is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보수 인사죠. 아니 미국은 한국 방어에 전념을 기울이는데 한국 대통령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이런 접근법은 동맹을 마모시키고 남북 간 충돌에 궁극적으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이 오랫동안 목표로 해왔던 일을 한국이 왜 자국의 목표로 세우려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모든 접촉을 끊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한국 예산으로 대통령이 들어가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동맹인 미국에 이런저런 주문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이 유독 한국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등 남북 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한국이 중재자 위치에 설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며 한국이 미북 대화 촉진이 아니라 어떻게 북한을 한국과 대화하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의 반응입니다. 예? 미국의 반응은 다시 말하면 적국과 동맹국 사이에서 무슨 중재자 역할, 중립국이냐. 당신은 동맹 아니냐. 그럼 동맹이면 미국 편을 들어야지. 왜 적국 편 들고 있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미국으로부터 비난받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미국 그 방송은 미 국무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상 입장이 대변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미 국무부의 관계자들은 계속 출연해서 미국 입장을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미국의 정치에 공화당, 민주당 양쪽이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부 한결같은 목소리로 문재인 바꿔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지금 한미동맹 잘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북한핵은 지금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북한 핵 탄도미사일 대한 우려는 이제 한국은 안 하고 미국 일부만 한다고. 발표도 좀 그렇게 돼 있네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미 국무부가 3일 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서는 이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빠진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이라는 표현만 있었다. 우리 외교부 발표에는 한미일 협력이란 말도 빠졌답니다. 한국민을 겨냥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은 지금 순간도 증강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려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했다는 겁니다. 지난 4년간 김정은은 핵 미사일 능력을 거의 환골탈태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KN-24의 경우 지난달 북한이 쏘았을 때 우리 지금 한국 국방부는 400km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600km를 갔다고 있습니다. 200km를 놓친 거예요. 우리 레이더가 못 잡은 거예요. 한참 지나서야 600km가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칸데르급의 미사일이 뭐냐면 회피 기동하는 거예요. 오다가 탄도라는 게 쭉 일정한 올라갔다 일정한 속도로 각도로 떨어지는데 그러면 그걸 레이더가 잡았다가 요격해야 되는데 이게 각도로 떨어지다 갑자기 튕겨 올라가거나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도를 다시 잡을 수가 없죠. 굉장히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그 미사일을 지금 개발했는데.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 미사일과 방사포를 같이 섞었으면 핵을 넣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같이 섞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요격하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나무일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쇼를 위해서 우려한다는 말도 못하고 한미일 협력한다는 말도 못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5천만의 생명을 놓고 자신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생명을 놓고
도박 벌이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 도박의 대상은 우리 5천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위협에 갖다 바치는 거죠. 우리 5천만을. 북한은 뭐 또 발끈했네요. 예? 미국과 밀고 당기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북한은 인권 문제를 최고 존엄 모독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네? 특히 미 국무부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핑계로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이 표류하자 방역 조치를 핑계로 그 공무원을 사살해버리고 불태워 죽였잖아요. 그 지적을 한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표류하는 다른 나라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워 죽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걸 지적하자 최고 존엄에 대한 도발이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북한은 지금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고 인권 탄압 국가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국가고. 아니 심지어 대한민국 공무원이 표류된 것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불태워 죽인 악랄한 만행 국가잖아요. 우리 정부는 거기에 지금 이런 방구 말도 없어요. 분노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해서 북한 편 들었잖아요. 빚이 져서 탈출한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만드는 데 같이 일했던 서상범 위원과 계속 저희가 북한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쯤 방송됩니다. 서상범 위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때 북한 인권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실무 역할을 했던 북한 인권 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있었고요. 국장으로 있었고 아주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거기서 지금 서상범 위원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 북한 인권의 문제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북한 인권의 문제는 북한이 가장, 왜냐하면 김정은이 지금 형사재판소에 지금 회부돼서 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 다 재판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가장 급소다. 북한의 정권의 목에다가 비수를 겨루는 급소다. 우리는 지금 북한 정권을 자유주의 정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김정은 전체주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인권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지만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첫 번째, 북한이 우리 동포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북한에 진빚이 많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에서 형제 가족을 두고 수백만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북쪽에 형제 가족을 둔 채로요. 그 6.25 전쟁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혈혈단신 형제들을 두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새벽 기도에 나갔죠. 그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은 국민성이 빨리빨리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일에 열정을 가하는 국민성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현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발전한 데는 북한에 목숨 걸고 내려왔던 사람들, 실향민들의 그들의 고통이 몫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북녘 땅에 자신의 친척들을 다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들이 녹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녘 땅에는 마음 놓고 찬송 부르지 못하고
마음 놓고 예수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목숨을 위협을 받은 채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우리 외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이 주사파들에 받고 있는 이 고통은 아마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성공에 도취돼서 우리의 경제적 자그마한 성공에 도취돼서 우리만 생각하고 북녘에 남겨진 사람들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한 죄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그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저 야만적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노아TV 시청자 여러분, 북한 인권에 대한 정말 관심 많이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한번 보세요. 다음 뉴스 보세요. 김정은이 지금 저 여자는 그 김정남 암살에 이용됐던 사람입니다. 북한의 공작원들이 저 여자 보고 자신은 한국의 유튜버다 하면서 몰래 카메라 찍는다 해가지고 손에 뭘 묻혀서 하는 것을 지금 2달 전부터 저 여인을 시켜서 7차례, 8차례 예행 연습했다는 겁니다. 손에 뭐 주스 같은 걸 묻히다가 정작 당일에는 아주 신경제 사람을 죽이는 그 독극물을 손에 바르게 해서 그 김정남에게 얼굴에 칠하기 위해서 김정남을 모든 사람이 보는 그런 공항에서 죽였죠. 이게 지금 그 사람이 고백한 겁니다. 사진 왼쪽에 보이는 게 김정남이죠. 장남이죠. 김정일의. 김정은은 독하게 생겼네요. 김정은이 자기 이복 동생, 물론 어머니가 다르지만 가장 큰 형이잖아요. 그것을 공항에서 독살시키는 저 비범한 비정한, 그리고 자기 고모 김경희의 남편을 장성택을 고사포총으로 뼈까지 으스러뜨리는 그런 살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수십만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고, 저런 김정은과 무너뜨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유통일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책무일 겁니다. 저런 김정은과 환하게 웃는 문재인의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남 작용죄로 살해했잖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씨가 잘못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사실은 중도로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뭐 선거 전략이 전공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요.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지금 현재 3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좌파가 있고요. 우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보트 중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334입니다. 좌파 30, 우파 30, 그 다음에 중도 40이요. 그러나 그 중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빼면 40, 40, 20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40, 우파 40, 그 다음에 스윙보터, 투표에 참여하는 중도층 20입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문재인 씨가 그 탄핵의 그 와중에 받았던 것도 41%였습니다. 그러니까 40% 받은 거죠. 자기 좌파표 받은 거예요. 탄핵의 와중에 최대한 투표장 끌어낸 거죠. 그러면은 누가 어떻게 집권하냐? 중도층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런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인재 씨가 그랬고요. 정주영 씨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정몽준 씨도 그랬고, 또 반기문 씨도 이 중도표에 올라탔습니다. 갑작스럽게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씨도 이 중도표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중도표들은 우선 충성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중도표들은 지속적인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왔다 갔다 해요. 지지했다가 확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중도층에 올라탄 사람들이 끝이 별 다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안철수 씨도 서울시장 경선에 만약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다면 보수로 분명히 포지셔닝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아니라 안철수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지속적으로 중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뭉치기 시작하니까 안철수는 빠지고 그대로 있는데 보수가 쭉 올라가면서 맨 마지막에 경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국 후보가 된 것은 오세훈이었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도로 가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미국의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린턴을 만들었던 유명한 선거 전략가 중 한 명이죠. 이 사람의 얘기 중에 몇 가지 정말로 들어야 될 경고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뭐냐면 중도에 표 있다고 자기 지지층 설득 안 하고 미리 중도에 가 있는 사람은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누가 성공했냐? 자기 지지층을 끌고 우선 좌파면 진보는 진보 쪽으로, 우파는 우파 쪽으로 자기 지지층을 정확하게 설득시키고 그리고 본선거에 자 우리가 이기려니까 저 중도 잡아야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 경제민주 하지 않았냐?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도 그 사람이 중도로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좌파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딸이니까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중도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지지층의 의심을 사지 않고 중도로 가야 합니다. 이게 딕 모리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캠페인은 전부 자기 지지층을 끌고 중도로 갔다는 겁니다. 자기 중도층에 표 있다고 지지층을 외면하고 간선으로 전부 망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도 계속 중도에 있다가 실패했잖아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했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관여했습니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요. 홍준표, 안철수, 그다음에 문재인 붙었잖아요. 당시 혼조표는 4%에서 시작했습니다. 결국 2등은 홍준표가 됐죠. 안철수는 1등에서 시작해서 계속 내려가서 나중에 3등으로 추락했죠. 이게 중도표, 중도의 포지션, 중도에 자리 잡은 사람의 비애입니다. 윤석열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정확하게 좌파가 아니라 중도가 아니라 보수라는 입장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윤석열에게 대해 미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엔 윤석열은 잘못 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도하겠습니다. 예, 중앙일보군요. 5월 등팔성. 지금 현재 아마 뭐 계속 뭐 정책 공부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정책이 하루아침 공부한다고 되겠습니까? 어쨌든 5월 중에는 윤석열이 결국 정치 재개를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책임론 지금 김용판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이 서울경찰청장 출신이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이 강한 분이죠. 김용판 의원이 윤석열에 대해서 박근혜 탄핵의 책임자 아니냐? 박근혜 탄핵시킨 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짜증을 냈다 그러는군요. 뭘 책임지라는 거냐? 모르는 겁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은 5월쯤에 의사표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힘이 대선을 경선을 시작하는 9월까지는 야당과 거리 둘 것이다. 이게 지금 중도 코스프레 하겠다는 거는 중도 플레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만나는 사람 대부분 보수 인사보다는 중도 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져 나온 사람들. 그럴 경우 40%를 차지하는 보수의 외면을 받을 겁니다. 정통 보수 외면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윤석열은 지금 실패의 길로 제가 보기에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밖에서 제3지대에서 하라고 실패의 길로
지금 인도하는 사람이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은 지난 총선도 실패한 친구입니다. 나이 먹은 분을 친구라고 하면서 미안하지만 실패한 사람입니다. 황교안, 김종인 둘이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때 김종인이 승리한 거 그렇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해서 LH 사태 터지면서 국민 민심이 확 돌아서 이긴 거죠. 제가 지속적으로 갤럽 여론조사 보여줬지만 3월 초까지 정당 지지도 계속 밑들고 있었습니다. 10% 차이 있었고 그다음 지지도 계속 차이가 있었어요. 박영선이 앞서고 있었어요. LH 사태 터지면서 지금 역전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실패고 박영선 실패고 문재인 실패 때문에 이긴 거지 김종인 이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얼치기 전략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얼치기 전략가인 김종인이 다시 윤석열하고 붙어가지고 중도로 가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는 아마 지금 이 와중에 본인이 후보로 뛸 수도 있고 또 경선을 붙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죠.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쪽으로. 중요한 건 윤석열은 지금 우리 보수의 상당수 사람들이 저 친구가 보수인가? 왜냐하면 윤석열을 누가 등용했습니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등용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것도 3등급이나 뛰어서 중앙지검장으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만들어졌죠. 물론 문재인이 자신의 정권을 향해서 칼날이 오니까 문재인이 내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벌어져서 문재인과 등을 돌렸지만 애초에 문재인 사람은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인가 의심이 많죠. 그러나 국민들 상당수는 문재인하고 싸우고 문재인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를 진호한 거지 그가 보수적 인사라고 아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친구가 쓴 자서전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윤석열이 이 조국에 대해서 수사한 것도 무슨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 조국이 비리가 있어서 그대로 둘 경우 문재인 정권이 위험하다는 판단 때문에 충성심에서 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윤석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윤석열은 본인이 보수인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적어도 박근혜 탄핵에 관여했던 그러니까 특검팀의 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중앙지검 하면서 탄핵 기소 유지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뭘 했습니까? 본인이 또 중앙지검장 하면서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시켰고 약 150명의 고위 관료를 전부 감옥으로 보냈잖아요. 적폐 수사란 명분으로요. 거기에 앞장서 칼춤 쳤던 사람입니다.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자기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탄핵에는 자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적폐 수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2번 감옥 보내고 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보수의 핵심 관료들 150명 감옥 보낸 거거든요. 한국일보가 보도했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좌파 쪽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지금 박근혜 사면론이 뜨자 윤석열 TK 지지율이 꺼졌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적폐 수사, 박근혜에 대한 탄핵에 앞장섰던 거, 적폐 수사했던 것,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TK 지역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20% 하락했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대구 경북 민심의 이상 기류가 흐릅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그러니까 KSO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빠졌다. 검찰총장 퇴진 이후 지난 3월 26일, 27일 실시된 조사에서는 TK 지역에서 56.8%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달 그러니까 한 달 후죠. 4월 23, 24일 조사에서는 39.7, 약 20% 가까이 빠진 거죠. TK 지역에서요. 보수의 가장 본류 지역에서 지금 여론 20%가 하락했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사면론이 나오면서 박근혜란 말이 나오면서 윤석열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박근혜 동정론이 뜨면 윤석열 지지가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 TK 민심의 태생적 속성이죠. 왜냐하면 박근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있으니까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각이 대구 경북 지역 민심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는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원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내고 150명을 감옥 보낸 사람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한 서운함, 믿지 못함, 두 가지 감정이 지금 TK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달서 병 지역구인 김용판 국민의원이 4월 28일 윤석열 보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적폐수사 행동대장으로 부르면서 윤석열 총장이요. 고해성사부터 해라고 요구했어요. 적폐수사라는 게 뭡니까? 문재인 정부가 보수주의 정권을 불태우겠다는 실제로 실행에 올린 사건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구석구석에 있던 보수 인사를 전부 다 인민재판실로 올간해서 전부 감옥 보낸 사건입니다. 이 적폐수사 다시 전부 다 재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가장 앞장섰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던 윤석열입니다. 여기에 지금 김용판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윤석열 의원이 차기 대통령 특히 보수의 후보가 되려면 이 문제에 대한 자기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실수했다거나 앞잡이게 됐던 것을 사과한다거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저 문재인 대한민국 파괴 공작을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문재인 감옥 보내겠다거나 자기 얘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거에서 자기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지 못하는 핵심 지지층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계속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제가 볼 때는 얼치기 전략가인 김종인이 중도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은 거기에 호응해서 지속적으로 중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실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국민의힘은 목매달고 앉아 있습니다. 그 길은 실패의 길입니다. 보수 핵심 지지층들이 만약 윤석열을 믿지 못하고 대거 기권하는 사례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지금 윤석열을 대항하는 차기 대통령감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두 가지 조건, 자신이 했던 적폐수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앞장섰던 것 이것에 대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사과합니다. 두 번째, 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대한민국 체제에 서겠다는 입장 이 두 가지가 윤석열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 정통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다른 대통령감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평화로운 어린이날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또 우리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를 위해서 노력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조직하고 교육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내 주위를 가르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